니네 무주택자였어? 그래서 전세 산다고 뻥쳤던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며느리감 어머니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혼사 자리에서 재산부터 캐묻더니 전세라는 말에 반말로 돌변했죠. 물컵까지 밀어버리며 파혼을 선언하는 예비 사돈 앞에서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몰랐어요. 그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가방 안에 넣어둔 서류 한 장이 자기 남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한서연과 최태준 커플의 상견례 날이었죠. 서연은 한 달 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박정희에게 새 옷을 사드렸지만 정희는 늘 입던 깔끔한 남색 재킷을 골랐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거든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 서연과 정희는 개인실에서 태준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 태준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희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태준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태준의 어머니 김명자는 들어서자마자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정희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정희의 낡은 가방에서 멈추더니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죠.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김명자는 악수도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태준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음식을 주문했지만 김명자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근데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아파트는 있으시죠?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김명자가 대뜸 물었습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명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죠. 참고 있던 무언가가 터지려는 듯 했습니다. 니네 무주택자였어. 그래서 전세 산다고 뻥쳤던 거야. 순식간에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태준이 급하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김명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닥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무주택자 집안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 이건 파혼이야, 파혼. 태준의 아버지 최병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도 잘 생각해봐. 부모 잘못 만난 게 죄지 뭐.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앉혔어요. 모욕을 당하면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정희를 보며 김명자는 더 기세가 올랐죠. 봐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냐? 김명자가 비웃듯 말하며 물컵을 정희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정희의 재킷 소매를 적셨어요. 서연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만 정희는 조용히 냅킨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정희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김명자는 아직 몰랐죠. 화장실로 들어간 정희는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죠. 이 변호사, 나 박정희야. 지금 바로 청담동 소담원으로 와줘요. 내 서류 다 가지고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물에 젖은 재킷 소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2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서연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식당으로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던 날들이었거든요. 주방에서 기름에 데인 손으로 딸의 숙제를 봐주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정희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은 빚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의 낡은 건물 한 채였습니다. 정희는 그 건물을 팔지 않았죠. 식당 월급을 쪼개며 건물 대출을 갚아나갔고 15년에 걸쳐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세 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빌딩 세 채의 시가는 총 80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수수하게 살았고 식당 보조일도 그만두지 않았죠. 정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동안 상견례 자리에서는 김명자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놨어요. 파혼 각서야 여기 서명에 위자료 같은 건 생각도 마. 서연이 그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파혼 각서를 준비해 온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왔다는 뜻이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태준 씨와 저는 인연을 만나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김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2년이든 3년이든 집안이 안 맞으면 끝이야. 우리 태준이가 왜 무주택자 집 며느리를 해?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대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최병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정희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수수한 차림에 조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파혼각서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서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28년 동안 딸을 위해 모든 걸 참아왔던 여자가 처음으로 그 참을성의 끈을 놓으려 하고 있었죠. 김명자는 그런 정희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결은 무슨 해결, 당신이 뭘 해결한다는 거야? 김명자의 비웃음이 방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한번 내려다봤을 뿐이었죠. 전화를 건 지 3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정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이 오히려 신경을 긁었거든요.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은 울거나 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였죠. 아까부터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김명자가 정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이었어요. 그 침묵이 김명자의 화를 더 돋웠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딸 키웠다며 그런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 보내겠다고 상견례를 잡아. 서연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 직업을 가지고 모욕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김명자는 오히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하찮은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 무주택자의 식당 보조 엄마를 둔 며느리를 누가 받아? 그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에게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서연의 눈물을 보는 순간 뭔가가 터진 거였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서연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명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아들이 자기 앞에서 반항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명자는 금방 표정을 추스르더니 최병호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한마디해. 아들이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최병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다 닫기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결국 나온 말은 고작 이것뿐이었죠. 태준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 태준의 눈에서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30년째 아내의 입 노릇만 하는 아버지였어요. 김명자는 승리했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정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죠. 파혼각서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야. 괜히 시간 끌지 말고. 김명자가 파혼각서를 정의 앞으로 밀었어요. 볼펜까지 옆에 놓았습니다. 서연이 그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정의가 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서연아, 잠깐만 기다려. 정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그런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의가 시계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전화를 건 지 정확히 4분 40초가 지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바깥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최소 서너 대의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가까워지고 있었죠. 김명자는 그 소리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에 오는 다른 손님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개인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검은 정장에 얇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어요. 한 손에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뒤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2명, 3명, 4명, 5명, 그리고 6명. 총 6명의 정장 차림 남녀가 좁은 개인실을 가득 채웠어요. 김명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웬 사람들이 들이닥치나 싶었죠. 뭐야, 여기 예약된 방인데 다른 손님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김명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두에 선 남성이 곧장 정의에게 다가가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모님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말씀하신 서류 전부 준비해 왔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병우도 고개를 번쩍 들었죠. 서연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태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까까지의 수수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정의의 모습에서 28년간 숨겨왔던 다른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죠. 이 변호사 수고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정의가 자연스럽게 이도현 변호사를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나머지 5명은 방 한쪽에 일렬로 서서 대기했어요. 김명자는 자기도 모르게 등을 의자 뒤로 젖혔습니다. 본능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김명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어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의는 김명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아까 제가 무주택자라서 파혼하시겠다고 했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울렸어요. 김명자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이도현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죽 가방 안에서 나온 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였어요. 이도현이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사 크기의 종이 위에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은 박정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명자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 고정됐습니다.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도현이 2번째, 3번째 등기부등본을 연달아 꺼내 나란히 펼쳤거든요. 강남 빌딩 3채. 소유자 전부 박정희. 시가총액 800억 원. 김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800억이라는 숫자가
김명자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등기부등본 3장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직위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 사람이 빌딩을 3채나 가지고 있다고. 김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죠. 박정혜 사모님은 강남 일대 부동산 3건의 단독 소유주이십니다. 시가총액 800억 원이며 연간 임대 수익만 42억 원입니다. 42억이라는 숫자에 김명자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최병호도 입을 딱 벌린 채 정의를 바라봤죠. 태주는 서연을 돌아봤지만 서연 역시 충격에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800억 원의 자산가라니 서연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정의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엄마를 믿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거든요. 정의가 다시 김명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까 무주택자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집이 없어요. 정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빌딩만 3채 있거든요. 그 한마디에 김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방금 전까지 무주택자라며 온갖 모욕을 퍼붓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김명자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까 꺼냈던 파온 각서를 허겁지겁 집어들더니 구겨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잠깐 오해를 한 거지. 파온이라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불과 5분 전에 자기 입으로 외쳤던 파온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거였죠. 정의는 그런 김명자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 눈빛에 김명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도연이 2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이 아니었어요. 녹취록이었죠. 오늘 상견례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녹음 파일 기록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의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걸기 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뒀던 거예요. 무주택자 집안 며느리는 못 받는다. 부모 잘못 만난 게 죄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딸 키웠다며. 김명자가 내뱉었던 모든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김명자는 녹취록을 보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어요. 모욕죄와 명예훼손 소송감이라는 건 법을 모르는 김명자도 본능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이 3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3장과는 달랐어요. 이도연이 그 서류를 김명자가 아닌 최병호 앞에 놓았거든요. 최병호 사장님, 혹시 이 주소를 아시겠습니까? 최병호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서류에 적힌 주소는 자신의 인쇄소가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30년간 새들어 장사해온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최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도연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은 박정희. 최병호가 새 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김명자와 최병호의 얼굴이 동시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30년 동안 건물주의 얼굴도 모른 채 월세를 내왔던 거였어요. 관리는 전부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했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정의가 이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 최병호 씨 인쇄소 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언제였죠? 이도연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내일입니다, 사모님. 내일이라는 단어에 최병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30년간 매번 자동으로 갱신되던 임대차 계약이었어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서 준비됐나요? 정희의 물음에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그 순간 김명자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30년간 남편의 인쇄소가 전부인 집안이었거든요. 그 인쇄소를 잃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사돈어른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불과 10분 전까지 박정희를 무주택자라고 비웃던 여자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도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 여사님, 제발 인쇄소만은 살려주십시오. 정희는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자신에게 물을 끼얹던 손이 지금은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한 결심만이 있었죠. 정희는 바닥에 엎드린 김명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식당 개인실 안에는 김명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최병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제 딸에게 뭐라고 하셨죠? 부모 잘못 만난 게 죄라고요. 김명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매달렸어요. 그건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인쇄소가 없으면 저희 가족은 끝이에요. 정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이도연이 갱신 거절 통보서를 최병호 앞에 놓았어요. 법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수령해 주십시오. 최병호의 손이 떨리며 통보서에 닿았습니다. 30년 인생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김명자가 기어서 정희의 발 앞까지 다가왔어요. 정희의 구두 코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또 대고 반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발 계약만 갱신해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내 딸은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겠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명자가 울부짖었어요. 서연 씨, 제발 우리 태준이를 버리지 마.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서연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동안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태준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옷에 쏟아진 물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정희가 이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 오늘 녹취록은 법무팀에 전달해 주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자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어요. 인쇄소 퇴거에 소송까지 당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건물도 잃고 법정에도 서야 하는 이중의 벼락이 내리꽂힌 거였죠. 정희와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현과 나머지 직원들이 뒤따랐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정희의 뒤에서 김명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병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인쇄소 건물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면 마음을 돌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건물 로비에는 이미 이도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병호를 본 이도연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사장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서는 어제 수령하셨으니 3개월 이내에 건물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건물 기둥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인쇄기를 돌리며 가족을 먹여 살린 세월이 30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입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죠. 급하게 주변 건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할 만한 규모의 상가는 그 일대에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알아볼수록 소름이 돋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변 대형 건물 세 채가 전부 박정의 소유였던 겁니다. 그 일대 상권을 사실상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녀도 결과는 같았어요. 이 근처에 인쇄소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최소 2, 3km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2, 3km 밖이라는 건 기존 거래처를 전부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어요. 최 사장님 이사하시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거리가 멀면 저희도 다른 데 맡겨야 해서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쇄 장비 이전 비용만 수억 원이었고 새 건물 보증금까지 합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담보로 잡혔던 인쇄 장비의 가치가 건물 퇴거와 함께 급락한 거였죠.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린 겁니다. 김명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정희를 찾아갔어요. 정희가 일하던 식당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나타나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어요. 박 여사님, 제가 천벌을 받아도 싸지만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인쇄소만 살려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엎드린 김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자신에게 물을 끼얹고 무주택자라며 비웃던 그 얼굴이었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제 딸에게 하셨던 말 기억하시죠? 부모 잘못 만난 게 죄라고요. 이제 그 말이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김명자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죠. 그날 저녁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자. 정희도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28년간 혼자 딸을 키워온 여자의 미소였어요. 진정한 품격은 통장 잔고나 등기부등본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죠. 그걸 몰랐던 김명자는 결국 자기 입으로 자기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 사연 어땠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